여러분, 요즘 고속도로 타고 지방여행 가실 때 휴게소 근처 모텔 거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온 사인 반쯤 꺼진 건물들, 주차장은 텅텅 비었고 영업 중이라는데 불빛이 어둑어둑합니다. 예전엔 주말이면 빈방 찾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산하다 못해 무섭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서 있는데 생기가 없습니다. 마치 폐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67입니다. 젊었을 때 지방 출장 가면 모텔에서 자주 묵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모텔이 괜찮은 숙소였거든요. 3만 원이면 깨끗한 방에서 하룻밤 잘 수 있었습니다. 호텔은 15만 원이었으니까요. 5배 차이였습니다. 당연히 모텔로 갔죠. 주차도 편하고 체크인도 간단했습니다. 사장님들도 친절했습니다. 당시엔 모텔이 떳떳한 샤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텔 하나둘 문 닫고 있습니다. 주차장 텅 비고 영업하는 곳도 손님이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모텔이 여전히 저렴합니다. 7만 원이면 묵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과거보다 2배밖에 안 올랐는데 왜 손님이 안 올까요? 호텔은 20만 원으로 뛰었는데 사람들은 호텔을 갑니다. 심지어 25만 원, 30만 원 내고도 호텔 갑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모텔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손님이 돌아오겠지. 경기만 좋아지면 괜찮아지겠지. 코로나가 끝났으니 곧 회복되겠지.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건 일시적 불황이 아닙니다. 모텔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 붕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분석과 상권 컨설팅 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80년대부터 숙박업 투자 자문을 해왔습니다. 모텔 전성기도 봤고 지금 몰락도 보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에도 숙박업이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모텔 사장님들을 보면 그때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고민, 똑같은 불안, 똑같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모텔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월 순수익이 얼마나 되십니까? 자, 지금부터 한국 모텔이 무너지는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 경쟁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과거 모텔의 최대 강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렴함이었습니다. 호텔의 5분의 1, 3분의 1 가격이었거든요.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1982년, 모텔은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였습니다. 반면 호텔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이었습니다. 5배 차이가 났습니다. 당연히 출장 가면 모텔에 묵었죠. 회사 경리팀에서도 모텔 영수증 처리해줬습니다. 아무도 뭐라 안 했습니다. 당시엔 모텔이 합리적 선택이었거든요. 그때는 모텔 사장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투자 자문을 할 때 모텔 수익률을 계산하면 연 15%에서 20%가 나왔습니다.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받아서 모텔 인수했습니다. 당시 제 고객 중에도 대기업 퇴직자들이 많았습니다. 5억, 6억 투자해서 모텔 사고 20년간 안정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노후 준비하고 모텔이 효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기준으로 모텔 평균 객실료가 6만 원에서 7만 원입니다. 과거 3만 원에서 2배 정도 오른 겁니다.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거의 안 오른 겁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어떻습니까? 5만 원에서 6만 원입니다. 모텔보다 싸거나 비슷합니다. 심지어 에어비앤비는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습니다. 세탁기도 쓸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여행하면 에어비앤비가 훨씬 이득이죠. 애들 데리고 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55세 박 사장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인천에서 모텔을 운영하십니다. 2015년에 모텔을 7억에 인수하셨습니다. 당시엔 괜찮았습니다. 위치도 좋았고 건물도 깨끗했습니다. 2019년까지 월 순수익이 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객실 15개짜리 중형 모텔이었습니다. 평일 투숙률 60%, 주말 80%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터지고 2021년부터 에어비앤비가 급증했습니다. 인천 모텔 주변의 원룸 오피스텔들이 에어비앤비로 전환했습니다. 건물주들이 월세보다 에어비앤비가 돈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가격이 4만 원에서 5만 원이었습니다. 박 사장 모텔은 6만 원이었는데 손님들이 에어비앤비로 갔습니다. 리뷰 점수도 에어비앤비가 높았습니다. 사진도 예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객실료를 4만 5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투숙률이 평일 40%로 떨어졌습니다. 주말도 60%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박 사장의 월 순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가 월 200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까먹고 있는 겁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손해입니다. 저는 박 사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리하셔야 합니다. 더 버티면 원금까지 날립니다. 박 사장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7억 투자한 게 아까워서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 모텔 주변에 에어비앤비가 몇 개 있는지 검색해 보십시오. 가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 에어비앤비가 더 싸거나 비슷하다면 이미 가격 경쟁에서 진 겁니다. 아무리 가격 내려도 안 됩니다. 시설 자체가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시설 노후화 문제입니다. 모텔이라는 건물 자체가 수명이 짧습니다. 20년에서 30년이면 한계에 다다릅니다. 왜냐하면 모텔은 애초에 저가 숙박시설로 지어졌거든요. 건축비를 낮추려고 자재 등급을 낮췄습니다. 방음도 약하고 배관도 약합니다. 안효도 약합니다. 20년 지나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손님들이 후기에 닿습니다. 소음 심하다. 물이 안 나온다. 춥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1990년대에 지어진 모텔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모텔 건축 붐이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 모텔이 돈이 됐으니까요. 건설사들도 모텔 짓는 걸 좋아했습니다. 빨리 짓고 빨리 팔고 수익 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어진 건물들이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낡았습니다. 벽지 뜯어지고 곰팡이 피고 배관 새고 보기만 해도 낡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함정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최소 1억에서 3억입니다. 객실 10개짜리 작은 모텔도 1억은 들어갑니다. 벽지, 바닥, 욕실, 가구, 전기, 냉난방 다 바꿔야 하거든요. 요즘은 인건비가 비쌉니다. 자재비도 올랐습니다. 10년 전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돈을 투자해도 회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투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한다고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3세 이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모텔을 하셨습니다. 1998년 IMF 때 저가의 모텔을 매입하셨습니다. 당시 5억에 샀는데 아주 싸게 샀던 겁니다. 원래 10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IMF로 건물주가 급매로 내놓은 겁니다. 이사장은 행운이었습니다. 20년간 알짜 수익을 냈습니다. 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벌었습니다. 경주는 관광객이 많았거든요. 국내 여행객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 이사장은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관광객들이 후기에 시설 낡았다고 불평했습니다. 평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이 줄었습니다. 이사장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억을 투자했습니다. 깨끗하게 바꿨습니다. 최신 가구, 대형 TV, 고급 침구, 욕실도 전부 새로 했습니다. 사진 찍어보니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이사장은 만족했습니다. 이제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경주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투숙률이 30%로 떨어졌습니다. 2025년, 지금도 회복이 안 됩니다. 리모델링 비용 2억을 아직 회수 못했습니다. 이 사장은 지금 모텔을 팔려고 내놨는데 매수자가 없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모텔이라는 업종 자체를 사람들이 꺼리는 겁니다. 은행도 담보대출 안 해줍니다. 이 사장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2억만 아꼈어도 지금 훨씬 나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리모델링은 함정입니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이 낡았다면 리모델링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빚이나 갚으십시오. 현금으로 쥐고 계십시오. 세 번째는 이미지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모텔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는 모텔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불법, 불편, 불결.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는 모텔이 그냥 저렴한 숙소였습니다. 중립적인 이미지였죠. 젊은 연인들도 모텔 갔고 가족여행도 모텔 묵었습니다. 부모님이 애들 데리고 모텔 갔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SNS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숙소를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호캉스 사진 찍어서 자랑합니다. 예쁜 호텔, 감성 있는 펜션, 이국적인 에어비앤비. 모텔은 절대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모텔 묵었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왜 모텔 갔어? 라고 묻습니다. 변명해야 합니다. 제 조카가 올해 28인데요. 직장인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행 갈 때 모텔 가냐고. 조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모텔은 불법 영업 같아요. 불 어둡고, 주차장 지하고, 로비도 없고, 몰래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차라리 1만 원, 2만 원 더 내고 호텔 가요. 인스타 올릴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젊은 세대의 생각입니다. 모텔은 숨어서 가는 곳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곳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합법 사업입니다. 정상 영업입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진 겁니다. 이건 개별 모텔 사장님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텔 산업 전체의 이미지가 무너진 겁니다. 광고를 해도 안 됩니다. 마케팅을 해도 안 됩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반대로 호텔은 어떻습니까? 호텔은 자랑거리입니다. 호캉스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어느 호텔 가? 물어봅니다. 신라호텔, 롯데호텔, 파크하얏트. 호텔 이름만 말해도 대단해 보입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성 있는 숙소 찾았다고 SNS에 올립니다. 사진 예쁘게 찍어서 자랑합니다. 좋아요 많이 받습니다. 모텔만 혼자 이미지가 바닥입니다. 모텔 사진은 아무도 안 올립니다. 2030세대가 소비 주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세대가 모텔을 외면하는데 모텔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10년 후엔 더 심합니다. 2010세대가 주 소비층이 되면 모텔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보십시오. 이미지는 회복이 안 됩니다. 한번 무너진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규제 강화입니다. 정부가 숙박업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 규제, 위생 규제, 건축 규제. 매년 새로운 규제가 나옵니다. 문제는 뭡니까? 모텔은 이 규제를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대기업 호텔은 맞출 수 있습니다. 자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세 모텔은 불가능합니다. 소방시설부터 보십시오. 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 확보, 유도등, 소화기, 화재 경보기, 전부 의무입니다. 기존 모텔에 이걸 다 설치하려면 평균 5천만 원 듭니다. 작은 모텔도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 점검에서 불합격 나옵니다. 시정명령 떨어집니다. 영업 정지까지 갑니다. 사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서라도 맞춥니다. 그러면 빚이 늘어납니다. 층간소음 방지 공사도 의무화됐습니다.
바닥 방음제 추가 시공해야 합니다. 평균 3천만 원 듭니다. 위생 등급제도 생겼습니다. 1년에 2번 점검 나옵니다. 침구 상태, 욕실 청결도, 환기 시스템 다 점검합니다. 하위 등급 받으면 사실상 영업이 안 됩니다. 손님들이 앱에서 등급 보고 피하거든요. 상위 등급 받으려면 또 돈이 듭니다. 청소 인력 더 고용해야 하고 좋은 침구 써야 하고. 제가 상담했던 58세 최 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모텔 하셨습니다. 객실 12개짜리 작은 모텔입니다. 2023년에 소방점검이 나왔습니다. 불합격 나왔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노후됐다는 겁니다. 비상구도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비상구 폭이 좁다는 겁니다. 시정명령 떨어졌습니다. 3개월 안에 개보수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영업정지입니다. 최 사장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8천만 원 나왔습니다. 객실 12개짜리 모텔에 8천만 원입니다. 최 사장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 신청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텔 건물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은행이 보기에 모텔은 이제 돈이 안 되는 업종입니다. 담보로 안 잡아줍니다. 설령 잡아준다고 해도 금리가 높습니다. 이자 감당 못합니다. 최 사장은 어쩔 수 없이 2024년에 폐업했습니다. 개보수 비용이 없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매각도 안 됩니다. 지금 그 건물은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1년째 비어 있습니다. 최 사장은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택배 배송 일용직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규제는 앞으로 더 강화됩니다. 지금도 맞추기 힘든데 앞으로는 더 힘듭니다. 환경 규제도 나올 겁니다. 에너지 효율 규제도 나올 겁니다. 돈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5번째는 수익성 악화입니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가 수익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텔 운영하시는 분들, 야놀자나 여기어때 안 쓰는 분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님의 70% 이상이 플랫폼으로 예약하거든요. 전화 예약은 거의 없습니다. 현장 워크인도 거의 없습니다. 다 앱으로 예약합니다. 2000년대만 해도 달랐습니다. 전화 예약이나 현장 워크인이 90%였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낼 일이 없었습니다. 매출이 곧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플랫폼 없이는 손님이 안 옵니다. 플랫폼이 모든 걸 장악했습니다. 플랫폼이 갑입니다. 모텔 사장님들은 을입니다. 문제는 수수료입니다. 야누자, 여기어때 평균 수수료가 15%에서 20%입니다. 5만 원 객실 팔면 7,500원에서 만원을 수수료로 냅니다. 거기다 플랫폼 순위 경쟁이 있습니다. 순위 올리려면 할인 쿠폰 걸어야 합니다. 10%, 20% 할인. 쿠폰 안 걸면 순위가 밀립니다. 손님이 안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쿠폰 겁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실제 수익은 반토막입니다. 5만 원 객실 팔아도 손해 쥐는 건 3만 원, 3만 5천 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1세 김 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모텔 하십니다. 객실이 8개입니다. 평균 투숙률이 60%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5팀 정도 묵습니다. 월 매출이 1,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객실료가 평균 5만 원이거든요.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수수료와 할인 쿠폰 비용이 월 25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매출에서 250만 원 나갑니다. 총 매출은 9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400만 원, 관리비 200만 원, 대출이자 300만 원 빼면 뭐가 남습니까? 50만 원입니다. 실수령액이 5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편의점 알바생보다 못 법니다. 김 사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 12시간씩 일합니다. 청소 관리하고, 손님 응대하고, 건물 수리하고, 밤에 손님 전화 오면 받아야 합니다. 문제 생기면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일해서 50만 원입니다. 차라리 편의점 알바가 낫지 않습니까? 편의점 알바는 월 200만 원 법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월 50만 원 벌자고 건물 관리하고
손님 응대하고 청소 관리하고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플랫폼 수수료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겁니다. 플랫폼이 독과점 체제거든요. 야 놀자, 여기 어때? 두 개가 시장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모텔 사장님들은 을입니다. 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하면 손님이 안 옵니다. 이 구조에서는 수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격 경쟁력 상실, 시설 노후화, 이미지 문제, 규제 강화, 수익성 악화. 이 5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모텔 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개별 사장님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즉시 매각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손절도 용기입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빠른 정리였습니다. 손해보더라도 빨리 정리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반대로 버티다가 원금까지 날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서 봤습니다. 빨리 정리한 사람들은 손실을 줄였습니다. 남은 돈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버틴 사람들은 전부 날렸습니다. 파산까지 갔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에 어떤 분이 모텔을 팔라는 제 조언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매각가가 8억이었습니다. 본인이 9억에 샀으니까 1억 손해보는 겁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1억 손해 못 봅니다. 조금만 더 버티겠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회복될 겁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지금 팔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지금 그분이 모텔을 급매로 내놨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5천입니다. 8억에서 4억 5천으로 떨어진 겁니다. 반토막도 안 됩니다. 1억 손해를 안 보려다가 4억 5천을 날린 겁니다. 그분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팔걸 하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 모텔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보십시오. 부동산 중개소에 문의하십시오. 손실이 나와도 지금 파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1년 후엔 지금보다 더 낮습니다. 2년 후엔 더욱 낮습니다. 손절하십시오. 남은 돈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하십시오. 예금이라도 넣으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도 변경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모텔 그대로 가져가는 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는 활용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건물은 그대로 쓰되 업종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보수 비용도 듭니다. 하지만 위치가 괜찮다면 검토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 근처나 역세권이라면 원룸 수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원룸을 찾습니다. 월세 받으면 안정적입니다. 모텔처럼 플랫폼 수수료 낼 일도 없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어떤 모텔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원룸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개보수에 1억 5천 투자했습니다. 10개 객실을 10개 원룸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그 건물은 원룸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입니다.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모텔보다 훨씬 낫습니다. 손님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월세만 받으면 됩니다. 물론 모든 모텔이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위치를 봐야 합니다. 수요가 없는 곳이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수익성은 어떤지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초기 투자 대비 장기 수익을 따져보십시오. 10년, 20년 관점에서 보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추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리모델링이나 대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마지막 승부수라는 심리가 파산으로 직행합니다. 제가 40년 일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마지막 승부수 던진 사람들 전부
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주 이사장님 기억하십니까? 2억 리모델링 투자하고 3년 만에 회수 못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투자하면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깨끗하게 바꾸면 평점이 오르고, 평점이 오르면 손님이 오고, 손님이 오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리모델링 해도 손님이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시설이 아니었거든요. 모텔이라는 업종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사람들은 에어비앤비나 호텔을 갑니다. 이사장은 2억을 날렸습니다. 지금 그 돈이 너무 아깝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출은 절대 받지 마십시오. 지금 빚이 있다면 더 늘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승부수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그 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손실을 인정하십시오. 정리할 준비를 하십시오. 빨리 정리할수록 손실이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모텔의 몰락은 일시적 불황이 아닙니다. 시스템 붕괴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없고, 시설도 낡았고, 이미지도 바닥이고, 규제는 강화되고, 수익성도 제로입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모텔은 더 이상 사업이 아니게 됐습니다.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냉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를 봤습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원금까지 날렸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감정에 휩쓸려 버틸 것인가? 1억 손해를 못 참아서 4억을 날릴 것인가? 아니면 1억 손해를 인정하고 남은 돈을 지킬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모텔 시세를 확인하고 본인의 빚을 계산하고 매각 시기를 고민하십시오.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추가 투자 계획이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십시오.